아, 이건 어쩌지? 그게 뭐였더라? 하시는 분들 어서 오십시오. 사주풀이 시간입니다. 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속풀이를 보면서 또 시원하게 웃고 공감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부님. 예. 많은 분들이 엄지척하게 하는 이런 답은 대체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 답이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상담을 한 경험이 지금 거의 40년째. 뭐 별의별 그런 사연들을 다 다뤄봤고요. 네. 그리고 다른 신부님들과 좀 다른 거는 본당에서 뭐 재개발도 경험하고 뭐 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인생에 대해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얘기를 들으면은 아, 그거구나 하는 그런 공감 영역대가 좀 있어서 그래서 아마 제가 드리는 답변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신부님 강의 다니실 때마다 많은 분들이 또 알아보시고 예. 또 사주풀이 재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신다면서요. 네, 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제 옆에 앉아있는 자매님이 누구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으시고 특히 절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 신부님 좋으시겠어요. 그 옆에 이쁜 아나운서하고 같이 해서 좋겠다. 그러면서 그 아나운서가 결혼을 안 했겠죠? 라고 물어봐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심통이 나서 애가 둘입니다. 라고 항상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화장빨입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사연 가볼게요. 저는 착하기만 한 남편 때문에 걱정입니다. 우리도 살기 빠듯한데 자기 집안의 일이라면 늘 발벗고 나섭니다. 말리자니 악처가 될 것 같고 그냥 두자니 마음이 답답합니다. 제가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요? 참고로 남편이 어렸을 때 시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가정을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우울증을 앓으셨고 남편은 동생들을 돌보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익명으로 이렇게 보내셨네요. 이분은 좀 어떤 단계라고 할 수 있으신가요? 2단계죠. 예. 신경증 장애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남편이 착한데 네. 이 착한 게 지나치게 되면 이제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들 마음 안에는 이제 컴플렉스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컴플렉스는 그 에너지 덩어리거든요. 얘는 우리가 뭘 하도록끔 이렇게 강요를 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그걸 안 하면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집안일이 안 됐을 때 그거를 내가 돌보지 않으면 내가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착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적정한 선을 긋고 자기도 좀 자기 자신을 갖다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식구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요. 그럴 네. 때 이제 나 혼자서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할 때는 먹질 못하는 거예요. 체하거나. 그러니까 놀러 가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걱정만 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네, 마음이 쓰여서요. 그렇죠. 네. 그를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컴플렉스는 병적인 거라서 좀 고치실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네. 먹고 살만 하는데 죽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죽는 소리만 듣고 힘들어하는 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네. 남편을 말리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악처라서 그런 게 아니라 건강해서 그런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말리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뭐 다 퍼져요. 다 퍼져야지 자기가 속이 시원하니까. 근데 이렇게 착해 빠진 사람들이 네. 사기를 잘 당해요. 아, 이용도 잘 당하고. 네네. 너무 마음이 착해서. 그렇죠. 앞에 가가지고 내가 죽는 소리만 하기만 하면 막 돈을 갖다 다 끄집어내 주니까 네네. 자기 주머니가 비는 걸 생각하지 않고 퍼주기 바쁘니까
딱 사기꾼한테 당하기 쉬운 그런 성격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착한 애 컴플렉스는 좀 네. 깨트릴 필요가 있는데 방법은 네. 상담가들이 착하지 않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새치기를 못해요. 아, 그래서 일부러 새치기를 시켜요. 연습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 험담도 못해요. 그래서 네. 험담을 시켜요. 오, 그렇게 해서 이 컴플렉스 덩어리를 갖다가 깨트려 줍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워낙 컴플렉스가 단단하고 커서 네. 잘 깨지지 않는데 어쨌건 내가 이렇게 착하게 안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여지가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좀 마음은 가벼워지죠. 아,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요? 예. 그런데 이런 치료법을 이제 그 일반적인 신자분들은 오해를 하세요. 왜 복음적인 삶을 안 가르치냐. 그렇게 항의하는 분들도 있는데 착해 빠진 사람한테 착하게 살려 그러면 이 사람 죽어요. 더 이상 어떻게 더 착하게 그렇죠. 살아요? 그거는 착하게 살려는 사람한테 착해 빠진 사람한테 착하게 살라는 건 그 사람 보고 죽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렇게 착해 빠진 사람한테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살인죄를 범하는 겁니다. 절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 착해 빠진 사람한테는 이제 너도 좀 네 몸도 챙겨. 너도 네 돈도 챙겨. 너도 네 노후 걱정해. 너도 네. 비자금 만들어. 이렇게 조언을 해줘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네? 성인 같네? 이렇게 지지를 해주게 되면은 이 증세가 악화가 되게 돼요. 그런 면에서 가톨릭계 신자분들이 심리학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만 인용해서 얘기를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성경 말씀을 해줘서 좋은 경우가 있고 성경 말씀을 인용을 갖다가 하지 않아야 될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냥 성서에 나와 있는 건 다 좋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그건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증상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네. 근데 많은 신자분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맞아요. 그건 진짜 그게 이기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자매님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착한 남편이 있게 되면은 착한 남편을 두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본인이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속 터질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아니 속이 터지는 건 두 번째고 네. 아, 내가 나쁜 내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절대로 자매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상식적이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행동을 보고 네.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남편께서 갖고 있는 문제는 자매님이 해결을 못 해주고 네. 일단은 남편분이 좀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다 털리고 나중에 그냥 빈털터리가 될지 몰라요. 자, 참고로 남편이 어렸을 때 네. 자기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어머니는 우울증 앓고 동생을 돌보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린 시절에 나를 케어해야 될 부모님이 부모로서 역할을 안 하게 되면은 그 자식 중에 한 아이가 가장 역할을 해요. 이 남편분이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애 어른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그런 상태의 가장이 생겨요. 이게 가장 심각한 병적인 증세거든요. 이 애 어른이 되신 분들은 네. 나이가 들어서 보면은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요? 성당에서도 봉사활동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네. 감정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식당 가서 뭘 드시겠어요? 그러면 아무거나 라고 얘기하시는 본인의 주장이 별로 본인 없으신 거죠? 주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챙기기 바쁘니까. 그리고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늘 본당 신부 걱정하는 거예요. 신부님 뭐 드셨어요? 뭐 그게 착한 게 아니라 착해 빠져서 그런 현상이란 말이죠. 이분들은 신경성 질환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착함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세상 사는 게 지겹기만 합니다. 노력해도 편한 날은 오지 않고 마음의 짐은 늘어만 갑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니 몸은 점점 지쳐가네요.
어떻게 하면 제가 짊어진 인생의 짐을 없앨 수 있을까요? 없애지 못한다면 가볍게라도 할 수 없을까요? 이대로 살다가 속절없이 병들어 죽을까 걱정입니다. 라고 익명으로 받은 사연인데 지금 삶이 굉장히 좀 버거우신 것 같아요. 네. 하루 어떡하죠?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휴가가 없다면. 번아웃이 오죠. 지치죠. 쓰러지죠. 내가 주부로서의 삶을 사는데 네. 하루도 쉬지 않고 삼시세끼 밥을 다 해야 되고 어이구. 집안 청소 다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못 살죠. 어. 나가고 싶을 것 같아요. 집에서. 네. 일찍 죽고 효부상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계도 네. 부려먹고 나면은 쉬게 해줘요. 자동차도 일주일 내내 몰고 다니지 않아요. 네. 차도 2시간 운전하면은 쉬게 해줘요. 휴게소에서. 맞아요. 근데 사람이 쉬지도 않고 일한다. 이거는 사람을 기계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거죠. 일단은 이 자매님이 문제가 생긴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라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좀 쉬셔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안식일이라는 게 있는 거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라는 것은 거룩하게 기도만 하고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쉬라는 거예요. 예, 정확한 의미에서는 사실 안식이라는 개념이 맞죠. 쉬는 날. 쉬는 날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네. 노력해도 편한 날은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제가 납득이 안 되는데 네. 노력해도 어떤 결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납득이 되는데 편한 날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편하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하는데 좀 나도 돈 벌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의미인 것인지 편한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내가 짊어진 인생의 짐을 없앨 수 있을까요? 그러는데 네. 인생의 짐이 무엇인지도 설명이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 다 지쳐 보이세요. 이 글만 근데 봐도.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닐 때 그러면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죠. 억지로 주어진 것일 그렇죠. 때. 내가 네네.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 근데 이게 그 직장이 하루도 쉬지 않는다. 하루 쉬겠다 그러면 해고당한다.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실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직장은 노력을 해도 결실이 없죠. 승진도 없고. 네. 만약에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은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나의 선택인지 아닌지 이것부터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의 선택인지 아닌지요. 그렇죠. 네. 이게 내가 선택한 것이면은 선택한 길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의미는 부여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의미를 추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자기 선택이 아닌 경우에는 정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나의 선택이 아닌지에 대한 분석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근데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안 하셔서 네네.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선택이냐 아니냐. 만약에 나의 선택이 아닌 경우라면은 네.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이걸 안 하면은 생존할 수가 없다. 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어도. 그렇죠. 네네. 그냥 이렇게 마음의 짐만 들어가고 몸은 지쳐가고 이렇게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개념을 내 일에다가 붙이게 되면 더 힘들어져요. 그렇네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네네. 그러면 산에 올라가면서 내려올 건데 내가 왜 올라가지? 그럼 그때부터 다리가 풀려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세상 구경도 하고 내 몸도 튼튼해지고 이런 의미 때문에 내가 이 산을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올라가는 고통을 견딜 수 있어요. 네. 페이스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데 이게 내가 원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그럼 내려가고 싶어져요. 내려가고 싶죠. 예, 그리고 온갖 잡생각이 막 올라온단 말이죠. 괜히 올라왔네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산길을 올라가는데 이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길이야. 네. 그럴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데서 이 올라가는 것에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네. 그 나치들이 이제 수용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을 다 가뒀잖아요. 근데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분만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하루하루 삶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의미를 부여했더니 나치 구리들도 나한테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의미표가 없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이게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병들어 죽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미예요. 내 삶에 의미 부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라라는 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예. 이 우리 산풀이들 중에는 좀 약간 심각한 단계 아닌가 싶어요, 신부님. 어떠세요? 그렇죠. 심각하죠. 꼭 지금 당장 좀 뭔가 삶을 좀 되돌아보고 뭔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자, 자매님은 좀 쉬시면서 생각을 좀 해보시고 하루라도 그렇죠. 쉬면서 네. 자기 삶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사주풀이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게시판 열려 있거든요. 무엇이든지 올려주시면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